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열리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낙관적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나토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주 휴전이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란이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과 회담장에서 말하는 건 다르다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첫 대면 협상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의해야 할 사안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매우 고통스러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와 대화했다며 이제 공격을 자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뒤끝은 여전합니다. 실제로 유럽주둔 미군 일부를 미국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나토는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ATO's a paper tiger. We didn't need them, obviously, because they haven't helped at all. Just the opposite. They've actually gone out of their way not to help. They didn't even want to give us landing strips.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나토가 도울 수 있다면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단계적인 진행이 필요하다며 전면적 참여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There's no reason not to be helpful. Obviously, we will, if that's helpful. But I think we have to do it step by step, because also in NATO that requires then an agreement between all the allies to do that. 루이터 사무총장은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이란과 협력하고 있다며 나토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등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번 종전 협상의 최대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통제권을 더 강화한다고 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부과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고 만약 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immediate priority of the president is the reopening of the strait without any limitations, whether in the form of tolls or otherwise.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석유는 아주 빠르게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석유 공급과 유가 안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이란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휴전 발표 뒤 첫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관리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인 이란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사망 40일째를 맞아 대독한 성명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란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و حتما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به مرحله جدیدی وارد خواهیم نمود. 모즈타바는 이란 국민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며 침략자들을 향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피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의 휴전 수용이 모즈타바의 승인과 지도부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 이란 간 줄다리기가 종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대규모 공습으로 1,4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평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을 해놓고도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고 레바논은 휴전 없이는 대화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9일 레바논 정부에 평화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측에서 직접 협상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양국 간 관계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레바논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אני מבקש לומר לכם, אין הפסקת אש בלבנון.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כות בעוצמה את חיזבאללה, ואנחנו לא נעצור עד שנחזיר לכם את הביטחון. 이스라엘은 평화협상 제안 뒤에도 밤새 레바논 남부 두 곳을 집중 타격하는 등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즉각 선휴전, 후협상이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레바논 고위 당국자는 협상을 위해선 먼저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 중재와 이행 보증을 위해 미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대화 제안은 레바논 정부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헤즈볼라를 배제하고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의 공습이 지속되는 한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과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 뒤에 돌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CBS 방송은 현지 시간 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레바논도 휴전 대상에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런 휴전 조건에는 이란과 중재국 파키스탄 등은 물론 이스라엘도 동의한 상태였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휴전 발표 당일 CBS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이후에 입장을 바꿨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허용해 휴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패 혐의 관련 재판이 일요일에 재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네타냐후가 전쟁을 지속하는 데엔 숨은 의도가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레바논을 포함한 전면적인 휴전은 네타냐후 총리의 수감 시기를 앞당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이 네타냐후가 외교를 망치게 둬서 자국 경제를 붕괴시키고 싶다면 결국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라며 우리는 그것이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보지만 그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란과의 휴전이 어디까지 적용이 될지, 어떤 전장에 누구까지 포함할지가 풀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더 부장관은 현지 시간 9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개최한 대담에서 우리는 휴전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 가운데 하나인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가리킨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정유사의 주유소 등에 대한 공급 단가 상한선을 지정하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 3차 고시가 오늘부터 적용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국제 유가가 급락한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2차 때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됐습니다. 시장의 반응 어떤지 경제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어제 최고 가격 동결 이후에 국내 유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이란 전쟁 휴전 등을 고려해 동결된 3차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이 오늘 0시부로 시행됐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은 정유사의 공급 단가를 규제하는 정책으로 곧바로 소비자 가격이 변화하는 건 아닙니다. 통상 이전 최고가 기준 재고가 소진된 뒤 새로 물량을 들여올 때 새로운 최고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주는 셈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최고 가격이 동결되면서 공급 단가나 소비자 가격 모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9시 기준 전국 석유값도 전날 대비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 오름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87.53원으로 어제보다 2.57원 더 올랐습니다. 전국 경유 가격도 전날보다 2.88원 오른 1980.68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석유값은 전날과 비교해 오전 9시까지 6원 정도 최근에 올랐는데요. 5상승분까지 더하면 하루에 10원 넘는 오름폭을 기록해왔습니다. 반면 오늘 상황도 추세를 더 봐야겠지만 비교적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0원을 넘은 서울 지역은 휘발유 값이 2,023.1원, 경유 값이 2,008.35원으로 전날보다 각각 1.51원, 2.79원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로 오름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2차 최고 가격 이후 오름세는 2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석유 가격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네, 최고 가격을 동결하더라도 서울과 제주에 이어 다른 지역 석유값도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재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은 휘발유가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가 1,530원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이후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10% 이상 하락한 부분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주간 싱가포르 유가 기준 휘발유 값이 1.6% 오른 반면 경유 가격이 23.7%, 등유는 11.5% 크게 뛰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 자체가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경유와 등유 모두 최고가를 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나 농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가 많고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 2차 최고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가격 상승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통상 주유소의 마진과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100원 정도가 공급 단가에서 더 붙여져서 최종 소비자 가격이 구성됩니다. 2차 최고가를 기준으로 하면 2,030원이 넘는 소비자 가격이 예상됐습니다. 상승 속도가 느리지만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최고가가 동결됐더라도 전국 석유값이 2,000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경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사태에 따른 석유화학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보건의료와 생활필수품에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사와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물가와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짐과 동시에 경기 하방 압력도 커지면서 금리를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한은금통위가 7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이 중동 사태의 영향이 가장 컸죠? 그렇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통화정책 신중론이 힘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전 9시부터 이창용 총재 재임 중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동결 이후 7번 연속 동결 결정이었습니다. 한은금통위는 지난 2월 회의 때 환율 상승으로 인해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하 기조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달엔 중동 사태로 유가까지 올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진 상황이라 시장에선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점도 기준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규모가 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내린다면 물가 불안은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통위는 또 이란 전쟁 여파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 2%를 밑돌고 물가 상승률도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창용 총재 후임으로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가 주재할 다음 달 금통위로 쏠리고 있습니다. 신 후보자는 인플레이션 고착화 전에 중앙은행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 매파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 후보자는 최근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 공급 충격에 의한 것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올해 내내 기준금리가 동결된 가능성이 높고 물가 상승세에 따라 한 번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1.7% 오른 5,876.12로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2% 넘게 올라 5,900선을 회복했지만 지금은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이어가다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상승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 넘게 오르며 100만 원을 회복했고 삼성전자 역시 장중 21만 원을 회복했지만 현재는 2% 정도 오른 20만 원 8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22% 오른 1089.14로 장을 열어 현재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4원 내린 1475.1원으로 거래를 시작했고 현재 환율은 1480원 초반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전문가 두 분과 중동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이란이 드디어 대면 협상을 합니다. 이 협상이 종전까지 갈지는 미지수인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2주 휴전이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Their navy is gone, their air force is gone, their missiles are just about used up or beaten. 협상단은 차기 이란 지도자로 꼽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이끌 전망입니다. If he's frustrated about three issues, that actually means that there's a lot of agreement. That's point number one. 미국 측은 이번 전쟁에 반대하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고문이 협상에 나섭니다. 어렵게 대면 협상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과 이란의 협상단이 마주 앉게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관적이다. 굉장히 희망적인 기대를 했던데요. 저도 낙관적입니다. 아, 낙관적이세요? 예. 원래 좀 낙천적인 사람이기도 하고요. 실장님 늘 좋은 전망을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좀 이렇게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항상 무게를 두고 이렇게 분석을 해왔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이 협상이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진 협상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실 48시간에서 10일에서 5일에서 10일에서 다시 하루 이렇게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연기를 해주면서까지 결국은 이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해왔다라고 봐야 되고요. 물론 이제 중재국들의 굉장히 큰 그 기여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은 내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나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번으로 협상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만 이게 지난번에 작년에도 올해 1월달, 2월달에도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이제 협상을 했잖아요. 그리고도 안 돼가지고 그게 2월 28일 날 협상 3차 끝나고 이틀 뒤에 2월 28일 날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일단 한 번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면에서 낙관적이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언론에서는 막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뒤에서 하는 얘기는 좀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럼 물밑에서는 좀 좋은 얘기가 오가나 봐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한 말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첫 번째 지도자도 뭐 제거됐다. 두 번째 지도자도 뭐 거의 제거된 거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런 그 지도자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표현했죠? 그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그룹이 누구고 그 지명을 누구라고 이렇게 한 번도 지명조차도 안 했어요.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나오는 그 언론 매체들이나 그러면은 또는 이제 혁명수비대에서 나오는 그 대변인 발언을 보면 항상 거칠었잖아요. 항상 대결적이고. 그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물밑으로는 우리는 좋은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이란의 지도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바깥으로 얘기하는 그렇게 거친 언사와 실제로 이제 물밑에서 이루어질 협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협상장에 누가 나갈까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일단 언론에 알려진 거는 3대 3입니다.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그래픽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 이란 3대 3 이렇게 나옵니다. 벤스, 제라드 쿠슈너, 트럼프 사위죠. 스티브 위코프, 지난해부터 핵협상 같이 진행했던 인물이고 많이 들어본 인물입니다. 갈리바프, 뭐 아라그치 이렇게 이제 3대 3 나올 걸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 측에 이제 3명이 보이실 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복심이라 그럴까요? 저기서 가장 믿는 사람 누굴까요? 뭐 위트코프도 그렇고 제라드 쿠시너도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트코프보다는 쿠시너가 그 사위인 쿠시너가 뭐 유명한 상징이죠. 비공식 채널인데 직접 직보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아마 위트코프도 당연히 좀 복심. 왜냐하면 위트코프가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신임을 받아서 특사로서 모든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오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개선, 가자 지구 문제, 그리고 그 이란 핵 문제, 지금 요번 문제까지. 그렇지만 지금 뭐 질문을 해서 진정한 복심하고 직접 채널 소통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저는 뭐 쿠시너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위트코프도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끼는 인물인데, 근데 여기서 핵심적은 뭐냐면 양쪽 다 지금 협상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인사를 배치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국이 위트코프와 쿠시너뿐만 아니라 요번에 그 벤스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통령이 벤스가 직접 이렇게 와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 요번에 협상이 그 김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협상을 조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다라고 하나의 그 변수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그 파키스탄 중재하는 국면에서 거의 전쟁에 갈 뻔한 국면인데 미국 측에서도 긴밀히 움직였다 그랬는데 지금 모든 언론에서 나오는 게 그 핵심에 벤스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벤스는 원래 이란과의 전쟁의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좀 비판을 했었죠. 벤스는 나랑 철학적으로 좀 달라서 좀 이견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도 그걸 다 알고 요번에 협상이 시작되면 벤스 부통령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 지금 행정부의 뭐 비둘기파입니까? 비둘기파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란 요번 전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전쟁 회의론자가 되었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벤스 대통령은 요것을 하나의 정치적 자산으로 지금 벤스 부통령은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겠지만 요번에 성공적으로 이거를 이루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재선에 나온다라고 하지만 그거 원래 3번은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벤스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이 이제 다음 대선에 하나의 공화당의 좋은 후보로 올라올 수 있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심, 그다음에 원래부터 철학이 이런 전쟁, 외부 전쟁에 대한 회의론자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협상에 조금 핵심적인 키를 좀 역할을 어떻게 보면 그 균형추를 하면서 협상이 무너지지 않고 진행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아주 핵심 인물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벤스가 이끈다. 벤스 부통령 관련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일 미국 팀의 리더를 꼽자면 벤스 부통령입니다. 전쟁 회의론자로 이란에서 선호하는 파트너로 지금 알려져 있고, 트럼프 탄핵론이 지금 미국에서 일고 있는데 이참에 내가 차기 정치자감이다. 이거 부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속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확실히 하고 있죠. 확실히 하고 있고. 나는 또 좀 정상적이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네. 글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인식을 미국 국민들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저렇게 벤스 부통령을 보면 굉장히 온건한 것 같고, 그리고 아주 협상파인 것 같고 그러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정말 구정날 그때 1월 말인가요? 2월 말 작년도에 그 설전 벌어졌을 때 통상 그렇게 대통령과 대통령이 얘기하면 옆에 배석을 부통령하고 외무부 장관이 이렇게 배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기 전에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 벤스 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냥 젤렌스키 대통령을 살짝 남의 나라 대통령을 초청까지 했는데 거기서 가지고 그냥 엄하게 아주 질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가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파라고 하는 것이 전쟁에 참여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군 병력들 다른 데로 안 보내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마가로부터 굉장한 그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마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마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쟁에 안 나가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벤스 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번이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확실히 굳힐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성과를 얻어내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번엔 이란 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란 팀의 리더는 누구냐? 그것도 궁금한데 누굴까요? 저는 갈리바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갈리바프가
강경 보수 그리고 안보 엘리트의 신뢰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락치는 당연히 실무자로서 실무형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 그 JCPOA 오바마 그 미국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와 핵 협상을 할 때 실무자로서 그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번 협상에서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나 핵 프로그램 관련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락치 그 외교부 장관인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 JCPOA 그러니까 2015년 핵 협상 포괄적 핵 협상을 했던 그 팀들을 다 너무 진보적이고 너무 우리 안보를 이 협상에 팔았다라고 비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 갈리바프가 가 있는데 갈리바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 테헤란 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고위 관료들, 그 엘리트 관료들에 대한 통제력도 그런 것도 일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리바프가 그 중심을 잡아주고 그래서 강경 보수와 안보 엘리트들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 중심을 잡아주고 근데 일은 또 실무자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아락치라고 하는 사람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붙인 게 지금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이거든요. 근데 국가안보회의는 좀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고. 그래서 제가 이 회담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항상 여기서 협상이 이루어지면 강경파들이 이란 같은 경우 흔들었거든요. 너무 미국한테 지고 있다, 너무 많은 걸 주고 있다라고 해서 흔들면 또다시 그때 당시 살아있던 카메네이가 개입해서 아니다, 내가 얘네들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인데 이번에는 구성을 그래서 이런 내부에서 흔들더라도 이거를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그 갈리바프와 그다음에 그 국가안보 보장회의의 사람들 이게 좀 약간 강경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붙여서 이렇게 끌고 가지만 실제적인 업무들은 실무형 리더인 아락치가 그리고 과거에 그런 그 핵 협상을 해봤고 끝까지 완수해냈던 인물들이 들어가서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이 상당히 협상단 면모만 보면 양측이 정말 이 협상을 통해서 출구 전략을 실현해 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보여서 조금 물론 이제 네타냐후나 이스라엘 변수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 협상단 꾸려진 구성을 보면 조금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일말의 좀 희망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굉장히 긍정적이신데 그러니까 워낙에 좀 난제가 많기 때문에 얘기하다가 뭐 미국 팀 구성이나 이란 팀 구성을 봤을 때 누군가만 뛰쳐나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상당히 왜냐하면 쿠시너나 위트코프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벤스가 이제 있으니까 부통령 벤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정리를 해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갈리바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보수파에서는 너무 미국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조금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돼서 저는 이 협상단 구성은 이번 출구 전략을 만드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그 협상단 구성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뛰쳐나가려고 해도 붙잡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내일 어쨌든 얘기는 잘 될 것 같다. 두 분 다 이런 얘기신데 어쨌든 갈리바프요. 호르무즈 톨게이트 설계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갈리바프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인데 서열상으로 보면 최고 지도자가 있고 두 번째가 대통령이고 세 번째 서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서열상으로.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협상단을 이렇게 보면 지금 모수타바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40일째를 지나는데 우리는 이제 49제를 지내지만 이제 그쪽에는 40제를 지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장조차도 안 했거든요. 그 모수타바는 사실상 여기 이렇게 미국과 협상하라고 지시까지 했잖아요. 그 이게 이제 지시가 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협상단이 이게 혁명수비대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는 사람들인지 이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지금 갈리바프하고 그리고 아라그치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졸 가르드가 가면은 그 사람이 지금 국가안보실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졸 가르드가 이렇게 가면 그 세 사람이 서로가 혁명수비대의 어떤 영역에서 떠받쳐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통일된 목소리는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내일 뭐 당장 합의문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테이블 위에 뭔가 핵심 의제가 몇 가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뭔 얘기할까요? 저는 레바논 전선 얘기가 먼저 나올 겁니다. 레바논 얘기.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이게 협상에서 나온 거, 저희 갈리바프가 얘기한 세 가지 안이 이제 핵심 의제로 올라올 텐데 지금 이
이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휴전에 대한 조건이나 휴전에 대한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조금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 이제 더 들어가는데 뭐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잘 안 돼서 아니다 레바논 전쟁은 전선은 우리랑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되면 협상이 하루 이틀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전제 조건이 돼야지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레바논 전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항행에 관련한 거. 지금 어떻게든 이란은 통제를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렛대를 놓지 않으려고 지금 이란 해협에 각각에 붙여서 뭐 하루에 15대 정도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내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과연 그게 어떻게 꼭 유지가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신고만 하면 내보내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정해져야 왜냐하면 이제 휴전의 첫 번째 안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공격을 멈추고 호르무즈 항행을 풀어줘야지 휴전에 들어간다는데 지금 양측에 조금 그 괴리가 있어서 요거 먼저 되고 나서 갈리바프가 얘기한 세 가지 안 그리고 그 벤스도 얘기했죠. 그 세 가지 안을 됐다라는 건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데 요거가 안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우선 그 조건 그다음에 이제 그 갈리바프가 던지는 세 개 안이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호르무즈 얘기 좀 그만 듣고 싶다 할 정도로 호르무즈 얘기를 정말 오래 했는데 양측에서 계속 줄다리기 있었고 결과가 없었잖아요.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면 뭔가 좀 진전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진전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갈리바프 국회의장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게 네타냐후에 끌려다니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주 강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헤즈볼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바논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으면 난 못 간다. 그 소리까지도 아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백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지금 호르무즈하고 그리고 이제 핵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르무즈 문제는 지금까지 뭐 그것도 역사 얘기하고 또 뭐 얘기하려면 어려운데 어찌됐든 한쪽은 개방하라고 그러고 한쪽은 통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이제 난제가 된 것이 미국도 여기 공동으로 관리하자 이 문제까지 이제 나오는 바람에 좀 더 어렵게 됐는데 사실상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꺼냈기 때문에 만일 공동으로 관리하자 그러면 금방 합의될 거예요. 같이 돈 받자. 네, 같이 돈 받자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이제 그 이란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돈 받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 루비오 국무장관조차도 비판했거든요. 이거는 국제법 위반되는 거고 절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며칠 후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관리하자고 그러고 공동 징수하자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얘기는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협상의 결과로 타결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시장님 말이 나온 김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심으로 원하는 건 같이 돈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돈을 안 받게 만드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죠.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거기만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홍해로 들어가는 그 해협도 돈 받고 몰라카 해협에서도 돈 받고 대만 해협도 돈 받고 온천지에 돈 받으면 이게 국제해양법 협약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은 나중에 협상이 타결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대면 협상이 어렵게 마련이 되니까 이게 좀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드는데 종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 있죠. 어떤 인물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주 휴전이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Their navy is gone, their air force is gone, their missiles are just about used up or beaten. 협상단은 차기 이란 지도자로 꼽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이끌 전망입니다. If he's frustrated about three issues, that actually means that there's a lot of agreement. That's point number one. 네, 이 영상은 조금 전에 좀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잘못 나갔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전 협상 중에 어떤 인물이 방해가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상 보시죠.
יש לנו עוד יעדים להשלים, ואנחנו נשיג אותם, או בהסכמה או בחידוש הלחימה. כי אנחנו ערוכים לחזור ללחימה בכל רגע שיידרש. האצבע על ההדק. 지난 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감행했던 결정적인 부분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혼란한 설득이었습니다. עכשיו אני עמדתי עליו שהפסקת האש הזמנית עם איראן לא תכלול את חיזבאללה. ו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כות בו בעוצמ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대화했다며 이제 공격을 자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ראש הממשלה אומרים ברשת שאתה בכלל מת? אני מת על קפה, אתה יודע מה? אני מת על העם שלי. איך הם מתנהגים, פנטסטי. 네, 이른바 전쟁광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휴전 합의 겨우 해놨더니 산통을 깨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이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가 다 드러났던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목표, 이번 전쟁의 목적과 이스라엘의 목적이 워낙 달랐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계속 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란과 협상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고 있죠. 그리고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자기가 져야 될 정치적 책임과 또 사법 리스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끝나는 순간 그 검찰 기소에 따른 재판 문제에서부터 지금 가자 지구의 전쟁도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정권의 안보 실책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전쟁이 더 끌어가야 되는 그 개인적인 그런 거기에 유인도 거기에 있고, 개인적인 정치적인 유인도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건국 1948년 이후에 정말 절호의 찬스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되는 이란에 대해서 정말 조금만 더 밀면 우리가 이 주적을 정말 형해화시킬 수 있겠다, 무너뜨리고 조금 새로운 정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수건 사업에 대한 그 목표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휴전 협상한 중에서도 계속해서 조금의 빌미나 조금의 이유가 생긴다면 자기네들은 언제든지 개입을 해서 공격을 하고 이 협상을 조금 흔들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지금 한 가지 안심하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단에서 좀 협상을 좀 굳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인물들이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이번 협상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 레바논 전쟁도 휴전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공격을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하면 아마 이 협상은 그 말을 들을까요? 아마 근데 마냥 네타냐후 총리도 이거를 반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군사적인 것은 훨씬 김 교수님께서 더 저보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2023년 10월부터 지금 전쟁을 3년 넘게 지금 거의 가까이 이렇게 끌고 있고 2년 넘게 끌고 오고 있거든요.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의 분석이 아니라 영국의 왕립 군사 합동 연구소의 그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탄도 요격 미사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로 2, 3 그 미사일이 지금 75%가 소진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격 오는 것도 못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의 지원, 미국의 후원 없이는 이 전쟁을 더 끌 수 있는 역량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공격을 억제하라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국이 너네들 지원 안 한다라고 하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도 그냥 마냥 지금 이렇게 했던 공격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란 철학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알려진 네타냐후가 휴전도 원래는 반대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타냐후 이제 아웃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타냐후 총리의 생각은 완전히 이란을 이번 기회에 이제 초토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이란과의 협상에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그러는데, 대신 이제 레바논은 포함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헤즈볼라에 대해서.
이 문제는 미국으로서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협상이 결렬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국은 다시 전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벤스 부통령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네타냐후 총리가 말을 안 들을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 이란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뭐예요? 네타냐후 때문에 이거 다 망치고 있다. 그럼 나 안 가겠다 그러면 외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죠.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협상이 결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미국이 얼마만큼 공들여 가지고 겨우 협상장으로 끌어냈는데 이게 이제 무산이 되면 큰일 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네타냐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마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네타냐후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머리 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왜요? 사실상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좀 진행이 됐을 때 도대체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냐. 사실상 백악관에서 이렇게 갑론을박을 벌렸을 때 물론 이제 벤스 부통령은 반대도 하고 그랬지만 다른 사람들은 찬성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얘기한 말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타냐후가 얘기하는 말에 솔깃하지 말아라.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빈살만까지 이제 같이 동원이 돼서 설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지 오로지 미국의 의지만으로 시작한 전쟁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타냐후의 대리전이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속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협상이 열리고 있는 국면을 네타냐후가 달가워할 리는 없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그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전화해가지고 협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보들을 흘릴 겁니다. 이란이 이런 식으로 뒤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란이 이런 것들을 저희 첩보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들을 계속 할 건데, 왜냐하면 이번 전쟁도 트럼프 대통령을 뭐 상투를 잡았다 아니면 머리 위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정말 좋은 정보들을 받았기 때문에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참수작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가 다 있습니다. 요번에 들어가면 수뇌부 거의 40~50명을 다 형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정말 혹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학습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 할 수 있는 거, 이스라엘의 능력은 아는데 꼭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는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학습 효과로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이 마냥 지금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전쟁을 이끌어가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는 싸움이 됩니다. 뭐 그 유가도 갤런당 4달러가 넘어가고 지금 모든 언론 조사나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심지어 로이터 입소스 조사도 보면 미국 국민들이 미국의 군사작전이 목표를 달성 못해도 66%가 그냥 끝내고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로 다 종합해서 보면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싶긴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기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이 출구 전략을 확실해서 나오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겠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그 이득 관계, 이해 관계를 계산하는 데는 정말 수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쟁을 네타냐후 말을 듣기보다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흘리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이미 그 학습 효과를 한번 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급 정보들이 별로 잘 먹히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몇 주만 한다더니 길어지고 네타냐후한테 내가 속았나? 뭐 이런 생각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이제 두 분이 해주신 건데,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그럼 이번 이란 전쟁 본인이 뭐 지하 상황실까지 가서 현란한 말솜씨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실패자입니까? 아니면 얻은 게 많은 사람입니까? 얻은 게 많죠. 얻은 게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얻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란을 그냥 거의 뭐 초토화시키다 하다시피 했잖아요. 석기 시대까지는 못 갔다고 하더라도 청동 시기까지는 갔다고 온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적어도 이란이 재건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 차원에서 보면은 뭐 실패하지는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타냐후의 이제 사법 처리 문제가 이제는 급부상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백 박사님께서 계속해서 좀 방해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사법 문제가 지금 3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예, 재판도 이제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게 이제 지금까지는 전시 체제 유지였기 때문에 재판이 미뤄져 왔거든요. 그 이제 재판이 딱 시작이 되면은 저거는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 수수 받은 거, 샴페인, 시가 그 문제 하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유력한 언론사하고 접촉해가지고 다른 언론사를 아주 그냥 뭐 엉망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거 글 싸달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떤 통신사 대주주들한테 특혜를 주는 대신에 국민들한테 우리한테 유리하게 좀 이렇게 해달라. 이게 세 번째가 더 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가 일으킨 그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계속 전쟁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끝나게 되면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명도 같이 끝난다 이렇게 봐요. 그게 원래는 10월 달에 원래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는데 그 전에 또 다른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이렇게 대면 협상이 시작되는 국면에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산통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음 영상 보시죠.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장성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뒤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 이름으로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대전 이후 한 번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다 보니 얼굴을 다쳤다거나 러시아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 여러 소문이 무성하게 퍼졌습니다. He may be alive, but he's obviously very seriously in trouble. He's seriously wounded. 네, 이 질문도 참 오랫동안 드린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아버지 추도식은 나올 거다. 많은 이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안 나왔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상황에서 그래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 봤던 게 이제 노르즈, 그러니까 이란의 새해 1월 1월에도 원래 보통 최고 지도자가 한 덕담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도 이제 직접 나와서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자기 아버지의 이제 추도식 40일 국가가 지정한 40일 그 애도 기간 끝나는 그 추도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진짜로 어떤 뭐 이런 것들에 정말 저는 여지까지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런 두 가지 것들을 보고 나서는 진짜로 조금 뭔가가 신변에 근데 아직까지 죽었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몸이 실제 나오기에는 조금 뭔가 제한사항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협상 국면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모주타바의 유고가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좀 안정성 있게 균형감을 갖고 요번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보보장위원회 사람들과 갈리바프가 갔고, 그래서 이 협상 국면에서는 모주타바의 유고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건데 이제 정전 이유가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진짜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모주타바가 의식불명이거나 자, 만약에 유고 사태가 된다면 과연 그 이란의 지금 내부 갈등이나 그 정치 권력의 투쟁들이 어떻게 될지는 또 다른 역학들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학자들 안에서도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군사 국가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 군사 구테타까지는 아니지만 혁명수비대가 더 그 권력을 잡는 그런 형태로 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부분 구테타가 일어나서 세속주의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군부 독재 체제가 이렇게 좀 자리를 잡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무슨 분석과 시나리오가 나오지만 만약에 모주타바가 지금 진짜 우리가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 장례식, 추도식에도 추모식에도 못 나올 정도로 진짜 그렇게 몸이 아프고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협상 국면보다는 협상이 끝나고 나서 국가 재건 상황에서 이란이 또 한 번 큰 혼란에 빠질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쪽지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고 의식불명이라는 보도도 있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보 라인 정도라면은 지금쯤은 파악은 했을 텐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꼼에서 이제 중부 도시죠. 거기서 뭐 치료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제 저도 다시 한 번 더 거적을 여기 YTN 앞에서 깐다고 하면
저는 식물 인간 아. 또는 죽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오히려 이제 예. 베팅을 좀 하고 싶은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 백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춘분이라고 그러지만 걔들은 새거든요. 예. 노루즈라고 하는 날이 3,000년 역사 동안에 항상 그게 이제 그 새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때 나와서도 말 한마디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버지 40일 된 우리는 이제 49제가 중요하지만 그들은 40제가 중요한데 그 40제도 안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몸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식물 인간이거나 죽었거나 이런 안 거고. 나올 수가 없는 자리죠. 안 나올 수가 없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혁명 수비대 위에서 이렇게 지금 이란의 지도부라고 하는 것이 떠돌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백 박사님이 지금 정확하게 저는 짚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협상이 끝나고 나면 이란은 아마 대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위에는 위에대로 있고 지금 이란의 국민들 얘기를 이제 또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 들었는데 약탈들도 굉장히 심하고요. 고위 관료들에 대한 집들이 그냥 나만 아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는 바깥으로 볼 때는 나오는 것이 이번에 그게 승리했다라고 해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깃발 흔드는 것만 나오는데 실제로 내부에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심점이 분명하지가 그렇죠. 않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은 뭐 전쟁도 전쟁이지만 전쟁 이후에 이란이 큰 갈등을 또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내일이 스타트입니다. 네. 첫 대면 협상 분위기 어떨지 저희 YTN을 통해서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 내일부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을 위한 대면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이어지면서 협상장에 그늘이 들이우고 있는 데다 입장 차이가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열리는 곳은 휴전 논의 과정에서부터 다리 역할을 했던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입니다. 레자 아미리 모가담 이란 주 파키스탄 대사는 SNS를 통해 대표단이 이란의 10대 제안을 바탕으로 협상하기 위해 현지 시간 9일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단은 차기 이란 지도자로 꼽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이끌 전망입니다. 미국 협상단 역시 조만간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미국 측은 이번 전쟁에 반대하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고문이 협상에 나섭니다. If he's frustrated about three issues, that actually means that there's a lot of agreement. That's point number one. 파키스탄 당국도 회담을 앞두고 이틀간의 임시 공휴일을 선포하며 준비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회담장은 파키스탄 총리 관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관저 일대 도로는 대부분 통제됐고 주변 호텔들도 투숙객을 모두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휴전 직후 이스라엘이 벌인 레바논 공습으로 협상은 시작 전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물질 처리, 확실한 안전 보장, 대이란 제재 해제, 호르무즈 개방 등 가뜩이나 타협점을 찾기 힘든 협상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협상은 휴전 기간인 2주 동안 계속되겠지만 까다로운 협상 상황을 감안한다면 2주를 넘어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첫 대면 협상을 앞두고 이란 대표단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이 현지 시간으로 9일 저녁 늦게 협상 장소인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습니다. 다만 이란 반관영 메흐르 파르스 통신은 이란 당국자들의 이슬라마바드 도착을 부인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레바논은 먼저 공격을 멈춰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오늘도 레바논 남부 2개 마을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9일 레바논의 평화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레바논 정부는 휴전이 먼저라며 공격을 멈추기 전에는 대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무기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이 입게 될 가장 큰 장기적 피해는 동맹과의 관계 악화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데니얼 바이먼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논평을 내고 이란 전쟁이 유럽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쟁 개시 전에 나토와 협의하지 않았고 전쟁이 격화되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같은 어려운 임무를 맡아주지 않는다며 나토를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종전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통제권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통행료 부과 시도 중단을 경고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는 해협의 통제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고 만약 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immediate priority of the president is the reopening of the strait without any limitations, whether in the form of tolls or otherwise.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석유는 아주 빠르게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석유 공급과 유가 안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이란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휴전 발표 뒤 첫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관리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인 이란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사망 40일째를 맞아 대독한 성명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란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و حتما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به مرحله جدیدی وارد خواهیم نمود. 모즈타바는 이란 국민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며 침략자들을 향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피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의 휴전 수용이 모즈타바의 승인과 지도부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 이란 간 줄다리기가 종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직원들에게 직위를 활용해서 예측 시장에서 타이밍을 노린 베팅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오전 7시 반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5일간 미루겠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이 올라오기 약 15분 전 2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원유 선물 시장에서 7억 6천만 달러가 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최근에는 미래 예측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의 3개의 계정이 이번 주 이란 휴전 시점을 정확히 맞춰 6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장관 특사가 조만간 이란을 방문해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 등을 위해 이란 측과 직접 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휴전 기간 내에 배들이 빠져나와야 하다 보니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자국 선박 탈출에 외교력을 총동원하는 모양새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 대사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하고 이란행을 지시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특사 파견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급파한 겁니다. 외교부는 정 특사가 이란에 도착하는 대로 이란 측 인사와 만나 양국 간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비롯한 통항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한 귀환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긴급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휴전 기간 개방을 약속한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다시 닫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약속한 대로 휴전 기간 내내 해협을 개방한다고 해도 모든 배가 빠져나오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하루에 보통 130척에서 140척 정도 움직이는데 15척이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2,400척이면 거의 100일 이상 있어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죠. 이 때문에 우리 정부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자국 선박 탈출을 위해 외교 라인을 통한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일본과 프랑스는 이란 대통령과 직접 정상 간 통화까지 진행하면서 자국 선박 통항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항료 문제를 비롯해 이란 측의 통항 허용 조건 자체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언제쯤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올지는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사들이 정부에 대체 수급선 발굴 등을 요청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전 대한석유협회를 방문해 국내 주요 정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원유 수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체 수급선 발굴을 위한 외교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주요국의 시장 규제 조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지만 원유 수급 불안 여파가 산업 전반에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농업용 비닐 생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 하남산단에 있는 비닐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란 전쟁 이후에 농업용 비닐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비닐하우스 외피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공장 내부에 장비가 점심시간인데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최근 이곳 주문량이 평소와 비교해서 5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민들이 보통 농한기에 비닐을 교체하기 때문에 보통 8, 9월에 출하가 집중되는데요. 올해는 일찍이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원료가 부족한 데다 가격까지 오른다고 하니 일찌감치 주문에 나선 농민분들이 많아진 건데요. 다행히 공장에서 비닐 원료가 되는 폴리에틸렌을 최근 확보해서 대략 5월까지는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원료를 추가로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확보가 가능할지 또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봄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밭작물을 심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금 이 시기에는 바닥을 덮는 비닐이 많이 필요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이란과 전쟁이 있기 직전 롤당 34,000원이던 게 지금은 40% 정도 올라버린 겁니다. 전라남도는 밭작물용 바닥 덮는 비닐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117% 초과 공급돼서 영농 준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원료 수급 불안 우려로 농가의 선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재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하남 산단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은금통위는 이창용 총재 재임 중에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다음 달 28일 회의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은금통위는 지난해 7월 기준금리 동결 이후 7차례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이후에 기준금리가 연 2.5%로 유지됐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25%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덕일 고려대 아연중동 이슬람센터 박사, 이인철 참존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단이 이제 종전 협상을 위해서 파키스탄에 도착을 했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 어떤 걸로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역시나 저는 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 영토 안에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허용을 한다면 몇 %까지 해줄 것인가. 그리고 한다면은 뭐 몇 년까지 해줄 것인가.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이 있습니다. 60%까지 농축된 우라늄 450kg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휴전하고 협상까지 오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겼죠. 네.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문제도 있고요. 갑자기 또 이제 레바논까지 전선이 지금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바논도 지금 휴전을 포함시켜야 되냐 마느냐 이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뭐 탄도미사일 문제라든가 이란 대리 조직 문제까지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쟁점은 저는 핵, 즉 우라늄 농축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는데 일단 뭐 벤스 미국 부통령과 그리고 갈리바프 의장 둘이 이제 대면에서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사람이 키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우선 벤스 그다음에 갈리바프가 왔을 정도라면은 이 회담 상당히 이제 그만큼 돌이키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고요. 네. 반드시 양측 다 협상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갈리바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란 내에서는 의미가 독특할 것 같습니다. 이란은 그 전까지 우리는 휴전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었고요. 종전만이 우리가 받겠다고 했었는데 네. 갈리바프까지 이제 투입을 할 정도라면 이제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가 결정을 내렸고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갈리바프야말로 정말 이란 쪽에서는 어떤 정말 벼랑 끝 전술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사람이 나온 만큼 뭐 실제 회담 같은 경우는 실무진들 있죠. 미국에서 제라드 쿠시너 그다음에 스티브 위트코프 같은 사람 나오고 뭐 이란에서는 외무장관인 아락치가 뭐 실무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결국에는 전 키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사람 역시 뭐 벤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어길 수 없고 그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네네. 갈리바프 역시 최고 지도자가 정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아마 두 사람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뭐 종전 협상에 낙관적인 입장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당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레바논 같은 경우에 휴전 대상에 넣는 것에 동의를 했었는데 네타냐후 총리랑 통화를 한 다음에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어떤 외신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가장 큰 변수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한 뒤 바뀌었는지 안 됐는지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휴전으로 가기로 했고 협상으로 가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레바논은 어떻게 부차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둘이 전쟁의 목표도 달랐다고 얘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네네. 조금 더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싶다고 하는데 레바논 문제가 지금 커진 이유 중에 하나는 레바논 안에 지금 정확히 얘기하자면 레바논 중앙정부가 아니라 헤즈볼라와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란의 친이란 대리 조직이면서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북쪽 주민들을 향해서 로켓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뭐 충돌의 역사는 길겠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 입장만 보게 된다면 헤즈볼라는 2025년 작년 말까지 무장 해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해제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명분이 있는 거고요. 그것을 레바논 중앙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계속 군사 작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휴전이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만 레바논 전선은 지금 빠졌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격을 자제하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협상이 잘 마무리되지 않으면 미국이 뭐 바로 공격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 주변 지역으로 이란 주변 지역으로 계속해서 미국이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뭐 군사적 옵션을 실행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이거는 협상을 앞에 두고서 압박 카드로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후의 경우에는 이런 수단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승자가 되는 모습인데 전쟁을 통해서 승자가 되는 모습보다는 협상의 달인으로서 자신이 어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를 본인이 자처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자신이 어떤 승리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 가능성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협상으로 해결할 가능성 아니면 저는 안 된다면 좀 기간을 늘려서라도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종전으로 잘 마무리가 좀 돼야 될 텐데 저희가 증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휴전 선언을 한 이후에는 코스닥과 코스피 같은 경우에 조금
순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거의 6,000선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중 5,918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88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좀 달라졌어요. 어제는 사실은 이제 외국인 1조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만 네네. 오늘은 또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4천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어쨌든 시장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네. 반도체 모멘텀이 살아있습니다. 뉴욕 징수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동안 지난달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거의 뭐 외국인 매도의 절반 가까이 삼성전자에 쏠려 있었는데 네. 이번 달 들어서 변화의 조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로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20만 8천 원입니다. SK하이닉스는 100만 닉스를 또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른바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3고가 좀 꺾이고 있다. 일단 고유가가 꺾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3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내외였는데 지금은 95달러에서 98달러. 그리고 중동산 두바이오가 이제 102달러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고점 대비 10% 넘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환율입니다. 환율은 지난주 1,530원 넘게 찍었거든요. 네네. 이번 주 지금은 1,4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리에 이제 글로벌 금리의 이제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주 4.5%까지 육박을 했는데 지금 4.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어쨌든 안도랠리 하고 있다. 다만 5,000선, 6,000선에 가까워지니까 개인들이 오히려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서 상승폭은 다소 둔화가 되고 있는데요. 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제 긴장감, 하루에 뭐 통행되는 허가된 이제 유조선 수가 15척에 불과하다든가 레바논 세타의 불안전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국내에선 나프타 수급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다 보니까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좀 가장 반가운 게 이제 외국인들이 좀 돌아온 것 같다라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삼성전자 그 1분기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한 133조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 한 57조라고 하는데 뭐 이런 추세로 가면 나중에 엔비디아 넘어서는 건 또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1분기 기준 영업이익을 따져보게 되면 글로벌 빅3에 들었어요.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다음으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여기 이제 석유 사업을 하고 있는 아람코를 제외한 기준인데요. 영업이익 57조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영업이익률인데요. 네. 영업이익률 43%는 제조업체로서는 꿈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반도체만 만들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정말 고부가 가치 칩으로 인한 이제 매출이었다면 영업이익률이었다면 여기는 60에서 60%대거든요. 물건 1,000원어치 물건 만들어서 600원 이상 이윤을 남기는 게 엔비디아예요. 네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43%를 벌었다는 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전하고 있는 가전 그리고 뭐 휴대폰 사업 전장 사업 이런 것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반도체만을 놓고 보면 역시 엔비디아와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AI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와 더불어서 범용 제품은 지금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부르는 게 값일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앞으로 1, 2년이 아니라 2, 3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48%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12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었는데요. 한때 57%, 56%까지 올랐었던 지분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이달 들어서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건 나흘 연속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확인했는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57조 2천억 원에 불과하지만 반도체는 업황 특성상 4분기에 더 높아집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00조 원, 올해 전체로 따진다면 3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세계 글로벌 탑티어 넘버원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일단 듣고 보면 지금 일단 역대급 실적을 남겼고 앞으로도 전망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암초들이 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내부 리스크. 우리가 지금 잘 나가면 늘 부상하는 것들, 노조 리스크.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자를 것인가. 57조 수익 냈기 때문에 37조 정도는 영업이익으로 달라라는 요구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투자 심리, 반도체하고 철강의 특징은 24시간 공장 가동돼요. 근데 대부분 자동화돼 있어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장이 셧다운될 가능성은 없지만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조가 저렇게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파업 때문에 뭐 생산 중단까지 가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이 심리거든요. 심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협상이 지연되게 되면 투자에 대한 타이밍을 놓치거나 설비 증설에 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 이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단기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협상 속도와 관리 능력에 따라서 아마 이 노사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AI 버블론 네.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코스피라든지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잘 순항하려면 중동 사태도 잘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이제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하지 말라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그 공동징수 합작 사업인가요? 예. 조인트 벤처 막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좀 말이 또 금방 바뀐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날 당일날 듣고서 이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하루 지나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발언만 보게 되면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미국은 통행료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 않으니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되게 이제 한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들이 부담할 것이고 네. 그럼 그 통행료를 이란에게 경제 제재 해제하는 대신에 뭐 경제적 이득으로서 재건하는 데 쓰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호르무즈 해협은 운하가 아니고 이제 해협이다 보니까 이건 전 세계 국제 해양 질서의 근간을 어떤 흔드는 발언이었었고요. 또 이런 그 통행료를 만약에 받게 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가에도 이 통행료가 반영이 된다면 유가도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발언 자체는 저는 아이디어라고 일종의 어떤 해프닝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논란들을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심각한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해협에서 돈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대한해협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 돈 받는 거 아니냐 엉망이 될 것 같아서 네, 상당히 좀 걱정이 됐었는데 모주타바 같은 경우에는 그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제 전쟁 이후에 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대체 호르무즈 해협이 나중에 열리게 됩니까? 아니면 통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좀 운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전 처음에 이제 휴전 얘기가 나왔을 때 휴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환영을 했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도 공식 성명에서 이란 군과의 조율을 통해서 어떻게 여기를 통과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자신들이 이제 통제하겠다는 뜻이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는 숫자를 보면 10척에서 15척으로 자신들이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자신들이 원하는 항로를 통과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이제 지난번에 계속했었던 사실상 봉쇄 상태와 별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그만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금 카드를 너무 절실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점은 지금 휴전이 되고 아마 협상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겁니다. 이란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미국과의 어떤 협상력이 극대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통제하에 놓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통제 상태에서 개방이 되면 어쨌든 통행료를 받기 때문에 기름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행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 반영이 되겠죠. 각 이제 석유를 수입하는 사람들도 통행료만큼 이제 반영을 하게 되겠고, 이것을 이렇게 이제 잘못된 선례를 하나 남기게 되면 아까 이제 앵커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해협에 있는 국가들이 그럼 우리도 받아야겠다 생각하게 되면 이건 전 세계적인 어떤 물류 대란, 뭐 전 세계 해양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뭐 전시 상황이고 지금 협상 국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용인을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결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이란으로서도 오래 끌 수 없는 카드고요. 국제사회가 용서해서도 안 되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이란에 외교장관 특사 파견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갇혀 있는 한 26척 되는 우리나라 배들 좀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특사까지 파견함으로써 이제 이란 정부와도 이제 조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6척이나 배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급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지금 이란 외무부가 계속 접촉하면서 자기 나라 배들 먼저 빼달라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지금 빨리 지금 특사를 파견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빠져나오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상당히 좀 비밀스럽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어떤 정부 당국의 어떤 노력, 그다음에 성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란 전쟁이 어쨌든 길어지면서 나프타라든지 이런 석유화학 제품에 좀 제동이 많이 걸리면서 종량제 봉투 논란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프타 부족으로 인한 이제 실제 이제 생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종량제 봉투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각종 의료 도구, 주사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수액팩 여기에다가 이제 나프타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공장 가동까지 이제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실은 실제 이제 종량제 봉투는 실제 위기라기보다는 사재기 현상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반영됐기 때문이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뭐 6달 이상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트나 편의점에 가게 되면 구매 수량을 제한하거나 20리터짜리 가장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것의 경우에는 품절된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일반 봉투 배출 허용이라는 카드까지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뭐 공급 안정에 대한 정부의 어떤 투명한 공개 정보, 이제 옛날 우리가 지금 마스크 오브제 했을 경우에는 약국에 가면 적어도 앱에서 어느 약국에 어느 정도의 마스크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보가 전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투명한 공개와 더불어서 또 일반 봉투를 허용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리제 봉투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종량제 봉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예컨대 뭐 식품 외식 업계에서는 포장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재기라든지 어떤 대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뭐 나중에 이러다 보면 라면 같은 게 종이 봉투에 담겨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또 이 소식 전해드리면 또 라면 사재기 할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긴 합니다. 나프타는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플라스틱, 비닐류의 기본 재료예요. 원유를 생산해서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는 부산물이 나프타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정제해서 이제 등유, 원유, 휘발유부터 시작해서 아스팔트유까지 해서 만들어서 그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중국을 제외하고 석유화학은 1위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수급에 일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불가항력, 수출할 수 없다. 내수로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포장 재료인 비닐이 지금 품귀 현상입니다. 나프타 재고가 한 1, 2주밖에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장재가 없어서 라면에 봉지를 남지 못하는, 출하를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라면은 사실은 이게 기호식품이 아니라 식량 안보 문제와 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어쨌든 단순히 물가 상승을 넘어서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공급망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좀 인식해서 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정부가 괜찮다고 계속 말은 하고 있지만 일단 안심을 하려면 뭐 종전이 좀 돼야겠죠. 뭐 내일 있을 그 대면 협상도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박사 그리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란과의 휴전으로 한숨 돌린 트럼프 대통령 앞에 이번엔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예고 없는 돌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범죄자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의회 청문회까지 요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몰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평소 은둔형 행보를 보여온 멜라니아 여사가 아무 예고 없이 백악관 브리핑룸에 나타났습니다. 곧바로 성범죄자 앱스타인에 대한 입장을 내놓습니다. The lies linking me with the disgraceful Jeffrey Epstein need to end today. I never been friends with Epstein. 공범 맥스웰과 주고받은 이메일은 사소한 인사였을 뿐이라며 앱스타인이 트럼프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I call on Congress to provide the women who have been victimized by Epstein with a public hearing specifically centered around the survivors. 정치권에선 즉각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잘 풀리지 않자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쇼가 아니냐는 겁니다. I wonder if the Iran talks are going poorly and they needed to distract us again
I wonder if the president is supporting her in her effort to promote her book.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사전에 몰랐다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 부인에게 맞고 산다고 조롱해놓고 정작 부인의 기습 행보를 통제하지 못했다면 이보다 더한 리더십의 굴욕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앱스타인 파문을 덮기 위해 이란 전쟁을 시작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마당이어서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겉으론 엇박자처럼 보이지만 계산된 승부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이란 거대 이슈에 모든 이목이 쏠린 틈을 타 앱스타인 의혹을 자신의 논리로 한 번에 털어버리겠다는 심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성명은 이란 전쟁 피로감을 덜고 11월 중간 선거 전 리스크를 선제 차단하려는 고도의 연출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전쟁과 영부인의 성명, 중간 선거를 향한 트럼프 부부의 정교한 협동인지 아니면 통제 불능의 엇박자인지 진실은 대통령 부부만 알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게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전재수 의원에 대한 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통일교 의혹 등 정교 유착 비리를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합수본이 꾸려지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인데요. 이 핵심 쟁점은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관련해 합수본은 통일교 관계자가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샀고 다음에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품 전달을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고 그 외 금품 금액을 특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제공 금품이 3천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뇌물 산정가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하는 뇌물죄에 따라 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통일교 측의 자서전 구매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통일교의 책 구입은 인정되지만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또 전 의원이 통일교의 책 구입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수본은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보좌진의 PC 초기화 등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과 관련한 합수본의 판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합수본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합수본은 두 사람 모두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제공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또 윤 전 본부장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금품 액수나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고 무혐의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학자 전 통일교 총재 등 이 통일교 관계자들에게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국렬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안을 두고 여야 간의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이 된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전쟁 추경 처리일이 오늘이었는데요.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조찬회동을 벌인 데 이어 11시쯤부터 국회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오전 내 협의를 마치는 데는 실패했고 점심시간 이후인 조금 전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빚 없는 추경을 위해 정부가 처음 제출했던 최초 추경안 규모인 26조 2천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세부 내역들을 두고는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과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 예산, 의미 없는 단기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은 과감히 조정해야 할 추경 부적합 사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고물가, 고환율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당 간 협의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예산안 시트 작업과 예결위 전체 회의 등을 감안하면 현재 오후 6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이 된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무혐의에 국민의힘이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앞서 보도해드렸듯 통일교 의혹 등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의원에게 불송치 결론을 내렸는데요. 당장 야권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정권에서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받았지만 금액을 알 수 없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한다. 보좌진의 증거 인멸은 인정하면서도 범죄 사실은 친절하게 다 덮어줬다며 범죄자가 갈 곳은 시장실이 아니라 구치소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반면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된 전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가 고단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다며 이제 일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오후에는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만나 차를 마시며 덕담을 주고받을 예정인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남 담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모든 지역구의 후보를 내고 다 전략 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들의 무공천을 요구한 조국혁신당 주장과 울산시장 후보를 단일화하고 대신 경기 평택을 진보당에 내준다는 양보론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어제 재판 과정을 취재한 표정우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어제 재판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김소영은 구속 상태로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김소영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진술할 때만 마스크를 내리고 질문에 답했습니다. 김 씨는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엔 희망하지 않는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법정은 30석 안팎의 비교적 작은 규모였는데 방청객이 몰리면서 10여 명은 선 채로 재판을 지켜봤고 일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김소영, 이 재판에서 살인 혐의 부인했죠? 네, 김소영은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건 인정한다면서도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이 잠들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망하리라 예측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김소영의 범행은 계획된 연쇄살인이라며 재판부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사건은 특수상해로, 이후 2개의 사건은 살인으로 기소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첫 사건에는 없었던 살인의 고의가 이후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재판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 외에 추가 피해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에 김소영에게 피해를 입은 또 다른 남성 3명의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도 이전 범행과 같은 성분의 약물이 검출되는 등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걸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별도로 수사 중인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을 병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소영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 상황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그런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가시적 성과가 그렇게 빨리 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하러 갔다가 일터에서 죽어가는,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음을 맞는 그런 일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는 문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노력도 하고 정책적으로 노력도 하지만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산업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나 안전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그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인력이 소요될 수 있는데 거기는 저 노동부에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일부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감시원들을 노동계에서 충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더 지킴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규모를 좀 늘리면 좋겠고요.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도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습니다. 또 현장에서의 임금 격차 문제나 고용 안정성의 문제도 사실 매우 심각하죠. 근데 제가 노동계에 좀 서울은 비가 모두 그치고 하늘빛만 잔뜩 흐립니다. 날은 여전히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9.6도에 머무르고 있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앞으로 기온은 4도 정도 더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동부와 충북은 오후까지, 영서는 저녁까지 5mm 안팎의 산발적인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평년 수준을 3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14도, 광주 15도, 안동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휴일 밤 전남 남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